부산의 10월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습니다. 윤정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장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영정 속 박동수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오래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장남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단다. 준호는 잠시 어머니 곁에 섰다가 다시 조문객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빨랐습니다. 마치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처럼요. 차남 민호는 입구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과 무언가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들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작업장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동수는 30년간 운영하던 작은 철공소에서 기계에 끼어 숨졌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CCTV도 고장 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흔한 산업재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담당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정희가 3일장을 원했지만 아들들은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틀장 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민호의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정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경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김도윤 탐정사무소. 정희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남편이 탐정사무소 명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서랍 안쪽을 더 뒤지자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녹음기였습니다. 정희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꺼내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2일 두 번째 통화. 오늘이 10월 29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10월 22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달력을 펼쳤습니다. 10월 12일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남편은 탐정과 두 번째로 통화를 했던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을 조사하려고 했을까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어둡고 깊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고였을까? 정희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들들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둘러 끝낸 장례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보험 서류를 들고 있던 민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정희는 일어나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충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씨, 제가 느끼기엔 아이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녹음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침 9시, 정희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남천동의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김도윤 탐정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정희를 보자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박동수 씨 부인이신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연세도 그렇고 눈빛이 뭔가 찾으러 오신 분 같아서요. 정희는 명함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동수 씨는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드님들 행동이 수상하다고 하셨죠? 무슨 행동이요? 갑자기 보험을 권하고 공장 기계 점검을 미루게 하고 밤늦게 모여서 무언가 의논한다고 하셨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녹음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엔 소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다 끝나. 아버지는 이미 늙었어. 형, 그래도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망설임뿐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너 빚 갚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기계만 잘 건드리면 사고처럼 보일 거야.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이겠죠. 거짓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 날짜는 10월 18일입니다. 사고 4일 전이었어요.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식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미리 막지 않으셨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동수 씨가 증거를 더 모으자고 하셨어요. 확실해야 한다고. 기다리자고 하셔서.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울면서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이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걸 경찰에 가져가야 하나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해요. 무슨 각오요? 두 아드님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어머님도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천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묻어야 하나요? 남편의 억울함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의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고발한다는 것, 세상에 알린다는 것, 가족이 무너진다는 것. 그러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5년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아들들을 위해 평생 일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도윤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정희는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부산 진경찰서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정희는 도윤과 함께 2층 수사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박동수 씨 사건 담당하신 분 계신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젊은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유족분이 오셨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하러요.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로. 들어보세요. 정희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와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다 끝나. 아버지는 이미 늙었어.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있었군요. 이게 언제 녹음된 겁니까? 10월 18일입니다. 사고 4일 전이에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보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5억 원짜리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형사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백발의 수사팀장이 나왔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네, 힘드시겠습니다. 일단 진술 좀 받겠습니다. 정희는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마지막 한 달을 설명했습니다. 아들들이 자주 모였던 것, 남편이 불안해했던 것,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던 것. 팀장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재수사 들어가면 마을에 소문날 겁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아드님들도 알게 되겠죠. 저항할 겁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근처 작은 여관을 구해주었습니다. 아들들이 찾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경찰이 우릴 찾아왔어요.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정희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공장 CCTV가 인위적으로 끊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계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장치가 고의로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정희 씨 집 아들들이 아버지 죽였대. 어머니가 직접 신고했다던데. 저 나이에 자식 고발하다니. 정희는 시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도 있었지만 비난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나쁜 짓 할 수 없어. 뭔가 오해 아닐까? 그래도 친자식인데. 고발까지 하나. 정희는 여관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도윤의 물음에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런데 너무 무거워요. 어머니 이해합니다. 어머니 마음, 진실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은 풀어야 하는데, 제 아이들이 감옥에 가는 건
너무 아파요. 도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호와 민호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두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었는데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동수 씨가 마지막에 남긴 말 기억하세요? 녹음기에 있었던 거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내가 밝혀줄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남편분께 한 약속 아닙니까? 정희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공동묘지였습니다. 정희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끝까지 갈게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수사 시작 2주 후 준호와 민호가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정희는 도윤과 함께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릴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사가 두 사람을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준호와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죄목은 살인, 보험 사기, 증거인멸이었습니다.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부산 부자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네, 힘내요. 당신이 옳은 일 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넓었습니다. 정희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 보험 내역, CCTV 조작 흔적, 기계 안전장치 해제 기록.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준호와 민호는 서로를 탓했습니다. 형이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민호가 비 때문에 조르는 바람에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는 손을 잡고 학교에 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증인을 호명했습니다. 유족 윤정희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증인의 친아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고소를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남편은 45년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 평생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한 사람의 범인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부축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도윤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징역 12년, 민호는 징역 8년이었습니다. 정희는 법정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홀로 판결문을 받아봤습니다. 종이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어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같이 먹어요. 제가 국밥 사올게요. 도윤이 다녀온 후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 씨, 네, 어머니.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용기를 내셨어요. 전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박동수 씨를 기억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분의 진실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저 별빛 속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남천동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박동수 재단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가족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도윤이 가끔 들러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누구죠? 50대 여성분이에요. 남편이 아들에게 폭행당했다고 합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뵙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법률 상담을, 때로는 심리 치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한 여성이 울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함께해요. 매주 일요일 정희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저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누군가의 희망이 됐어요. 정희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용기로 전 새로 살고 있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2년째 되던 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민호의 편지였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머니 마음 정리에 도움 될지 몰라요. 정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호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죄송합니다. 아버지께도 어머니께도.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형도 많이 변했습니다. 감옥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아들 민호 올림. 정희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 답장을 쓰는 게 어떨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답장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해 가을, 재단의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기사 봤어요. 기사요? 선생님이 아들을 고발하신 거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학대해요. 재산 때문에요. 그런데 전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정희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2시간 동안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여성은 울다가 웃다가 결국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용기를 얻었어요. 여성이 돌아간 후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바다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뭐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 계시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3년째 되던 겨울, 재단 앞에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누군가를 구합니다. 정희가 직접 쓴 글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요.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남긴 진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숨결 같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진실을 남겨줘서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 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로 정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구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픔을 안고 용기를 구하러. 정희는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남편이 그랬듯 진실을 지키며. 부산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재단 창문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빛처럼, 진실의 불빛처럼. 그렇게 정희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